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두순입니다. 공론장의 주요 단계와 과제, 참여자 모집과 선정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참여자 역할과 구성, 모집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참여자 규모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참여자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강 참여자 모집과 선정 세 번째 시간으로 참여자 선정 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정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그 선정 방식이 갖고 있는 특징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 모집이죠. 그래서 공론장의 주최자가 공개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이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의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장점은 무엇일까요?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참여 과정이 투명하고 개방적이어서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를 제공하니까 투명성과 개방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하라고 공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가 지배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관심사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거 참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샘플 자체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가 지배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특정한 관점이 도드라지면서 다양한 관점이 무시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대화와 수기 과정,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무작위적인 표본 추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 예를 들면 시민 배심원을 선발하는 과정이 무작위 추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잠재적인 시민 배심원 풀 중에서 특별한 사항과 관련해서 사람을 추출을 할 때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무작위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개인을 선정하는 방식이고요, 모집단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여자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대규모 인구 중에서 공론장 참여자를 선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리 오르코기 재개여부 공론화라고 할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가운데 500인인가를 무작위 추출을 했었잖아요. 그런 방식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대표성이죠. 모집단의 다양한 성분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다. 전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발적 참여하고는 다르게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기계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정부에서 이런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참여 동기가 부족할 수가 있죠. 선정된 참여자 일부는 해당 주제에 관심이 없거나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실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추출을 위해서는 충분히 크고 정확한 모집단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자가 스스로 공론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강한 관심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죠. 장점은 높은 참여 의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과 깊이가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죠.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단점도 있습니다. 역시 대표성이 부족할 수가 있죠. 특정 경향이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편향에 대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일부 의견이 과도하게 강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목표 지향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것은 특정 기준이나 목표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고요. 특정한 특성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참여자를 선발해서 공론장에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론장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경우에 특정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복수의 전문가들, 의견이 다른 복수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행정관으로서 장군을 선발하는 경우에 장군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장군을 선발하잖아요. 추첨이 아니라 추천을 통해서 선발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특정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선정에 있어서 주관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쿼터 샘플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모집단 내에 1개의 섹터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이념 성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그룹핑이 가능한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표본을 샘플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통계학적으로는 뭐 층하추출 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집단이 있는 경우에 그 모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놓고 추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소집단, 하위 집단을 중심으로 샘플링을 하는 방식을 쿼터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다양성을 훨씬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죠. 장점으로는 대표성이 강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그렇게 하위 집단으로 그룹핑하는 것 자체도 주관에 의한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이 참여자 선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 될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영역에서 만들려고 하는 공론장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여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죠. 그런가 하면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 마련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는 자발적 참여자 가운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1000명이 신청을 했다면 1000명 가운데 100명을 어떻게 추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선정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선정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합의는 공론장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 선정 기준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때에 따라서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수가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농도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만을 중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약한 일반 시민의 의사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일반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약한 일반 시민의 의견도, 의사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배우를 나눌 때 그 점도 역시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별, 연령, 소수자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특히 요즘에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젊은 층이 숫자가 이렇게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생활 전선에 있으면서 이런 참여의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0대 이상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40대 미만의 젊은 층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에서 말한 자발적인 참여와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참여자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참여자가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참여자 가운데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배분 기준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비중을 우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그룹 내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무작위 추출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경우냐면, 관심 영역이 넓고 대상이 많은 경우, 또 이해관계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또 수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안인 경우에 무작위 추출 방식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참여자 비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 일반 시민, 이해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일반적인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과 포괄성입니다. 이거는 해당 사회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즉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일반 시민의 다양한 관점과 상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도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 시민의 상식에 기반한 의견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이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주제하고의 관련성 역시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 비율은 그 주제의 중요성과 관련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비율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해당 사안이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그 삶의 절박성이 다른 일반 시민의 관점으로는 대체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과 지식의 균형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그리고 관심도 많고요. 그런가 하면 일반 시민은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일반 시민은 일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상식을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안을 이해 중심으로 보는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사안을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보는 일반 시민의 관점이 결합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간의 적절한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과도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은 방지해야 됩니다. 또한 일반 시민의 사회적인 대표성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관계가 절박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만으로 공론장을 구성해서는 안 되고요. 이해관계자도 참여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일반 시민의 참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시민참여단의 구성 요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주제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론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쳐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